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기초를 알려드리는 티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2강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밑에 있는 여기를 바라고 하겠습니다. 이 농구공을 높은 곳에서 던지면 이 바에 맞아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위로 튕겨나가고 결국에는 이 바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그랬을 때 요 내려가는 움직임과 올라가는 움직임, 요 움직임이 이 바에서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튕겨 올라간다. 그리고 중력 때문에 이 올라가는 그 높이가 낮아진다 라는 어떤 패턴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가 이제 밑으로 뚫리면은 요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렸을 때 이 농구공이 그 부딪히는 바가 없어지면 밑으로 내려갔듯이 어떤 방향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가격에 대입을 해봤을 때는 그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 가격 라인을 돌파했을 때는 더 그 방향대로 더 간다. 그것은 곧 추세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추세 방향대로 유지가 된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자, 만약에 반대로 가격이 이 바에서 이렇게 위로 돌파를 했을 때는 어떤 반전의 의미로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밀어 올리는 곳과 밀쳐내는 곳의 돌파는 변곡이라든지 아니면은 추세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격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지나 저항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시장에 참여하는 트레이더들의 기억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밑에서 위로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떨어지고 나서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가격이 밀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전의 고점에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를 올라가려고 하면은 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가격대에 오게 되면은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에 대한 이유가 좀 더 명확해지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더 생겼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과거에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사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여기까지 가격이 올라오면 여기서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죠. 결국에는 과거에 매수세가 들어왔거나 과거에 매도세가 발생이 된 구간이 점점 이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을 보면은 지지선부터 보시면은 가격이 올라갔다가 특정 가격대에 계속 부딪혀서 매수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에 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로 진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익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지선이라는 거는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는 어떤 부근이다. 자,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은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에 가격이 딱 걸리게 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또 여기서 매수세가 등장이 됐다가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특정한 가격대에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발생이 되면 지지선이든 저항선이든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지지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 동일한 가격대에서 튕겨 올라간다면 여기서부터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세 번째 때부터는 우리가 매수로는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저항선은 뭐냐면은 지지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특정 가격대에서 매도세가 계속 출현을 한 겁니다. 매도세가 출현을 해서 결국에는 이 특정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하락하고 실패하고 하락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지선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특정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으면 내려간다. 여기서도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지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지지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매도 세력이 매도 영역에 도달하면서 점점 시세를 밑으로 내리는 어떤 힘이 발생되는 그 가격대, 그것을 저항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근데
이 저항선이나 지지선이 돌파가 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왜냐면은 이 가격대가 돌파가 되지 못하다가 돌파가 일어났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했다가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가격이 다시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전에 이 가격대에 매도 포지션으로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 가격대에 오게 되면은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이 되겠죠. 왜냐면은 내가 매도 포지션으로 여기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손절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본절이 되면 이제 손실 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려 하겠죠. 그러면은 매도 포지션을 포기한다는, 청산한다는 의미는 곧 시장에다가 내가 매수 포지션을 주문을 넣는 것이랑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로 여기서 매도로 물렸던 사람과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를 하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의 콜라보가 일어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이 된다. 그것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서는 매도하려는 자들이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손절을 못하고 물렸다가 자신이 매도 포지션을 진입했던 가격대에 도달하게 되면은 매수로 자신의 포지션을 변경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또 다른 매수자는 여기서 돌파를 바라보고 매수를 했다가 차익 실현을 하고 이 특정 가격대 이전에 저항선으로 형성됐던 가격대에서 매수 포지션 주문을 마구 넣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매도 포지션을 물렸던 사람들은 매수자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고 매수자들은 또 상승을 바라보고 매수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시너지가 오버슈팅을 만드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그 가격의 움직임에 대한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지만 어떻게 대응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항을 두 번 받고 올렸던 사람들이 이제 포지션을 정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지와 저항의 강도 요소가 있는데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인지를 하시고 내가 장을 분석을 할 때 적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은 지지와 저항의 강도 요소로서 높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나스닥인데 지지와 저항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던 이 박스권에서의 높이가 1800틱이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나스닥이 1800틱이라고 하는 것은 횡보 구간에서 굉장히 높이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박스권의 높이가 높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를 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1800틱인데 이거를 수익 실현을 안 한다.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올라가면서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포지션에 대한 더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청산을 하니까 또 밀리고 그러다가 다시 여기까지 와서 저항받고 또 저항받고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줘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높이가 길어지면 이거를 한 번에 돌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횡보를 해주면서 이 매물대에 대한 견고함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올라가서 시세가 발산이 된 이후에 또 박스권이 있어줘야지만 또 견고하게 지지나 저항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모으고 발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세력들이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그림을 만들질 않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자신들의 물량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놓고 위로 올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으면은 횡보를 해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면서 견고하게 지지나 저항대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천천히 다 디뎌주면서 뚫어줘야 돌파가 일어난다.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돌파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이러한 원리를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여기서 1800틱 자리가 여기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높은 지지 저항대를 돌파가 되면 위로 크게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여기서 이제 매물을 모으고 한 번에 쏘니까 이 올라가는 상승의 폭이 커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길이입니다. 길이. 지금 이것도 나스닥인데 박스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한 달 동안 이 밑에서 바닥권에서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오래 하면 할수록 이 위에서부터 지금 하락을 하면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여기 튕겨 올라오면은 손절하겠죠. 손절하면 또 내려가고 또 올라오면은 이 위에 있던 사람들이 또 손절하고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올라오면 또 손절하고. 자, 근데 점점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을 돌파할 것 같다. 그리고 저항선을 돌파하는 요소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아까 오버슈팅 나왔다시피 여기서부터는 모두 포지션을 매수로 전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큰 하락이 있으면은 그만큼 횡보하는 길이도 길어질 수가 있다. 왜냐면은 여기서 물린 매도의 물량들을 여기서 소화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간 조정이라고 하겠죠. 하락의 깊이가 긴 만큼 시간 조정을 해줘야지만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의 횡보 끝에 2600틱을 상승하는 어떤 그림이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저항대들을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거래량이 여기는 동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박스권을 위로 돌파했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돌파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하는 사람과 매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만큼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래량이 없이 가격만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그 돌파가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세력들에게 어떤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러한 큰 박스권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세력들의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줘야지만 돌파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교육이 있겠지만 이런 박스권 혹은 지지나 저항, 추세선 이런 거를 돌파를 할 때는 반드시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상승하거나 하락해야지만 진정한 돌파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승을 했다. 그래서 반드시 거래량이 실리는 돌파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